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인생을 단 한 줄로 요약한다면 그건 의심할 여지 없이 아들 강성필이었을 겁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삶이 고되고 팍팍할 때도 있었지만 반듯하고 속 깊게 자라준 아들 녀석을 보며 모든 시름을 잊곤 했어요.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하고 이제 장가만 가면 더는 바랄 것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수줍은 얼굴로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날아갈 듯 기쁘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어여쁜 아가씨는 어떤 사람일까? 며칠 밤을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설쳤어요. 드디어 아들 녀석이 엄마 이번 주말에 나미 씨 한번 만나보실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두말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직접 예약했다는 한정식 집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혹여나 제 행색이 초라해 보일까 옷매무새를 몇 번이나 고쳤는지 모릅니다. 약속 시간은 저녁 6시였습니다. 저와 성필이는 10분이나 일찍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다소곳이 새 며느리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시가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록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필이가 멋쩍은 얼굴로 연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차가 많이 막히나 봐요, 엄마. 미안해요라며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괜찮다며 아들을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실망감이 차오르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른과의 첫 약속인데 이렇게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약속 시간에서 30분이 훌쩍 지난 후에야 식당 문이 열리고 화려한 원피스 차림의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 성필이가 손을 흔들자 그 아가씨는 우리 쪽으로 또각또각 걸어왔어요. 나미 씨. 아들이 반갑게 부르는 그 이름, 김나미. 제 미래의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오는 길에 백화점 잠깐 들렀더니 차가 너무 막혀서요. 사과의 말이었지만 그 말투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늦은 게 뭐 대수냐는 듯 당당한 태도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턱짓으로 주변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성필 씨, 다음부터는 그냥 호텔 레스토랑으로 잡지 그랬어. 이런 데는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네.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식당은 제가 상견례 장소로도 손색이 없겠다 싶어 큰맘 먹고 고른 곳이었거든요. 제 딴에는 정성껏 대접하고 싶었던 마음이 무시당한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나미는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님, 옷차림이 참 편안해 보이시네요. 칭찬인 듯 했지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에서 참 소박하게도 입고 나오셨네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아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나미는 제게는 거의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제 아들 성필이에게만 말을 걸었고 음식이 나올 때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누군가에게 전송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그저 벙어리처럼 앉아 어색하게 웃으며 밥을 씹을 뿐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눈치를 보랴, 나미의 비위를 맞추랴,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고요.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 표현이 솔직하고 당당하다더라. 내가 구시대적인 거겠지. 아들이 좋다는데 내가 이해하고 품어야지. 저는 그렇게 수십 번을 되뇌며 씁쓸한 첫 만남을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결혼 이야기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저는 아들 녀석의 신혼집이라도 번듯하게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에 평생 쌈짓돈처럼 모아온 적금과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주었어요. 허리가 휘는 것 같았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야. 남이가 예단 같은 거 다 생략하자고 하네. 그런 형식적인 거 딱 질색이래요. 엄마 부담 덜어주려고 그런가 봐. 정말 속 깊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이에 대한 서운했던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겉은 차가워 보여도 속은 깊고 생각이 바른 아이구나. 저는 나미가 무척이나 고맙고 기특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나미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시내 카페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만났습니다. 나미 덕분에 내가 큰 짐을 덜었다. 그렇게 마음 써주니 정말 고맙구나. 제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자 나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구시대적인 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제 자신을 가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신 혼수는 제대로 해가야죠. 그러면서 나미는 마치 쇼핑 목록이라도 읊는 것처럼 줄줄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TV랑 냉장고, 세탁기는 최고급 사양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소파는 이탈리아 브랜드인 피사 제품으로 봤어요. 그리고 어머니, 여자가 시집 가는데 명품 가방 하나는 있어야 얼굴이 서지 않겠어요? 샤넬 클래식 정도는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성필 씨 출퇴근할 때 차가 너무 낡아서 이번 기회에 벤츠 E클래스 정도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필 씨 회사 동기들 와이프들은 다 이 정도는 해온대요. 우리 성필 씨만 기죽일 순 없잖아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단을 생략하자던 그 입에서 나오는 요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목록이었어요. 수억 원에 달하는 집을 이미 제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해준 상황에서 저런 고가의 혼수품까지 바라는 며느리의 모습에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제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나미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왜 그러세요? 설마 이것도 부담스러우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아니, 남이야. 내가 성필이 집을 마련해 주느라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썼단다. 너가 말한 것들은 내 형편에 너무 벅찰 것 같은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찻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들 장가 보내시면서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저희 엄마는 저 시집 보내면서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밤잠을 설치신다는데. 어머니는 성필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괜찮으세요? 아들의 길을 살려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성필이가 남이야, 그만해. 엄마한테 왜 그래? 엄마, 저희가 한번 상의해 볼게요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남이는 제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어디서 어미 행세를 하려 드느냐고 저를 다그치는 것만 같았어요. 결국 그날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의 결혼을 위해 무리해서 또 한 번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은 끝이 났고 아들 내외는 제가 마련해준 집,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자주 들여다보고 살갑게 지내다 보면 남이도 마음을 열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저는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나물 몇 가지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행여나 식을까봐 보온 가방에 꼼꼼히 챙겨 넣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가까운 거리라 금방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혹시나 젊은 부부가 쉬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야. 너희 먹으라고 반찬 좀 해왔는데 지금 잠깐 들러도 괜찮을까? 엄마. 정말 고맙지. 마침 남이랑 TV 보고 있었어. 얼른 와.
아들의 반가운 목소리에 저는 안심하고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지만 문을 연 것은 아들이 아닌 굳은 표정의 남이었습니다. 남이는 문을 활짝 열지도 않고 자신이 문과 문틈 사이를 막아선 채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싸늘한 목소리에 저는 들고 있던 보온 가방을 어색하게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아, 성필이한테 전화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반찬 좀 같이 먹으려고. 그러자 남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꼭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서 방금 성필이한테 전화했잖니. 남이는 마치 답답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요, 제 말뜻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머니께 오시라고 하기 전에는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성필 씨랑 저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저희도 엄연히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갈비찜의 온기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20분이면 닿는 가까운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건너기 힘든 강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미는 제 손에 들린 반찬 가방을 한번 쳐다보더니 어쨌든 오셨으니 이리 주세요라며 가방만 휙 빼앗아 들고는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라는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힌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이나 멍하니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사랑으로 만든 음식은 환영받지 못하는 짐이 되었고 아들과의 가까운 거리는 며느리가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선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20분의 시간이 어찌나 멀고도 춥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 차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저를 향한 며느리의 적의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온 날 이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아들에게는 차마 며느리가 나에게 한 짓을 그대로 전할 수 없었어요. 이제 막 결혼한 아들의 신혼생활에 재를 뿌리고 싶지 않았고 또 고자질하는 속 좁은 시어미로 보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아니다. 내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다. 요즘 젊은이들의 방식일 뿐이다라며 억지로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나미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서서히 제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 성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남이랑 백화점 갈 건데 엄마도 같이 가서 식사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며느리와의 관계가 서먹해진 것을 눈치챈 아들 녀석 나름의 배려인 것 같아 저는 못 이기는 척 집을 나섰습니다. 백화점 식당가에서 만난 나미는 여전히 제게 살가운 기색 하나 없었지만 아들 얼굴을 봐서라도 애써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여기 일식집 코스 요리가 괜찮다던데. 나미는 메뉴판을 보며 말했지만 그 시선은 제게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비싼 주방장 특선 코스를 망설임 없이 가리켰어요. 저와 성필이는 그보다 저렴한 정식을 시켰지만 나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값비싼 요리들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의 주제는 온통 나미의 친구들 이야기, 새로 나온 명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끔 맞장구를 쳐주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었지요. 얼마 전에 민정이가 결혼했는데 시댁에서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해줬대. 남편도 의사인데 정말 부럽더라. 이번에 새로 나온 디올백 봤어요, 성필씨? 정말 예쁘던데. 다음 달 월급 나오면 하나 사야겠어. 그렇게 한참을 자기 자랑과 남들 이야기로 떠들던 나미는 식사가 끝나자 핸드백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머 하는 작은 비명과 함께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래, 나미야? 성필이가 묻자
남이는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성필 씨, 어떡해. 내가 지갑을 다른 가방에 두고 그냥 나왔나 봐. 정말 미안해. 그 모습이 어찌나 능숙하고 태연해 보이던지 저는 순간 저것이 연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착해 빠진 제 아들은 금세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내면 되라며 남이를 안심시키더군요. 하지만 아들 녀석 역시 지갑을 열어보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금이 얼마 없었고 하필이면 그날따라 카드 한도가 거의 다 차 있었던 겁니다. 모든 시선이 자연스럽게 제게로 향했습니다. 성필이는 제게 차마 말을 못하고 쩔쩔맸고 남이는 마치 어머니가 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결국 저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제 지갑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밥값을 제 카드로 긁으며 저는 이 굴욕적인 상황이 단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들 내외와 외식을 할 때면 남이는 번번이 지갑을 깜빡하거나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난 후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세아가라고 제가 직접 저장한 남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건 것은 처음이었기에 저는 조금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 웬일이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척이나 상냥하고 애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며느리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나 싶어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어 저도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 지내지. 너는 별일 없고. 잠시 안부를 묻는가 싶던 남이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어머니. 제가 갑자기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요. 응? 무슨 일인데? 돈이 왜 필요해? 아, 그게 좀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혹시 500만 원 정도만 저한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금방 갚을게요. 500만 원. 제게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한 제가 무슨 일인지나 들어보자. 성필이는 알고 있는 일이니? 라고 되묻자 남이의 목소리 톤이 순식간에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좀 급한 사정이 있다니까요. 성필 씨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걱정만 끼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만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데.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좀 곤란해요. 해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녀의 말투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듯한 당당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만약 정말로 아들 몰래 해결해야 할 급한 사정이 있는 것이라면 시어미로서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혹여나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친정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알았다. 보내주마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곧장 은행으로 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 남이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통장의 마이너스 숫자를 보며 제 마음에도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붙여주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이에게서는 돈을 잘 받았다는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어요. 저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급한 일이 잘 해결되었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주말,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게 휴대폰 화면을 불쑥 내밀며 말했습니다. 호정 씨, 며느님이 동남아로 여행 가셨나 봐. 세상에, 이렇게 좋은 리조트에서 지내시네. 정말 좋겠다. 부러워라. 아주머니가 보여준 화면 속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진 이국적인 수영장을 배경으로 화려한 수영복을 입은 나미가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아주 새로운 디자인의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급여행, 힐링이 필요해, 열심히 일한 나 떠나라.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급하게 필요하다던 500만 원의 행방이 바로 저곳이었던 겁니다. 나미는 제 아들 걱정을 핑계로 제게서 돈을 뜯어내 자신의 호화로운 여행과 쇼핑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완벽하게 기만한 며느리의 웃는 얼굴과 그런 며느리에게 속아 제 피 같은 돈을 쥐어준 제 자신의 어리석음이 뒤섞여 끔찍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혼자 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으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는 화병이라도 날 것 같았어요. 저는 큰 용기를 내어 아들 성필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주말에 성필이가 잠시 집에 들렀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안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성필아, 엄마가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단다. 제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아들도 진지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외식 때마다 지갑을 잊어버렸다며 제게 밥값을 내게 했던 일부터 급한 일이 있다며 500만 원을 빌려가서는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일까지. 저는 혹시나 아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사실만을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나미의 SNS 사진을 캡처해 둔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것 좀 보렴. 엄마한테 급하다고 빌려간 돈으로 이렇게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고 있었더구나. 엄마는 괜찮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니? 나미가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란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들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미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엄마 나미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리고 원래 나미 집안이 부유해서 우리랑 돈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요. 500만 원이 우리에겐 큰 돈이지만 나미한테는 그냥 용돈 정도일 수도 있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성필아, 그게 지금 할 소리니? 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잖니. 엄마를 속였다는 게 문제지.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자 성필이는 오히려 난처하다는 듯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 제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나미가 일부러 엄마를 속이려고 그랬겠어요? 그냥 급하게 여행 갈 일이 생겼는데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나미한테 잘 타일러서 말할게요. 그러니까 엄마도 제발 나미를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아내를 감싸고 변호하기에 급급했어요.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는 아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더 이상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고 제 상처와 배신감은 그저 민감한 반응으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에게 깊은 서운함을 느끼고 더 이상 나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나미는 제 아들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하소연했던 그날 밤, 나미는 성필이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저는 당시의 상황을 겨우 퍼즐처럼 맞출 수 있었어요.
성필 씨,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님이 나만 보면 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부잣집 딸이라고 일부러 더 그러시는 걸까? 나한테 질투하시는 건가 봐. 성필이가 엄마가 그럴 뿐이 아니야라고 말하면 나미는 더 서럽게 울며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지난번에 500만 원도 사실 내가 먼저 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 어머님이 먼저 뭐 필요한데 없니? 하고 물어보시길래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주신 거야.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내가 그 돈으로 여행 갔다고 성필 씨한테 다 일러 바치고 나 정말 나쁜 며느리 된 것 같아서 마음 아파. 어머님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실까? 기가 막힌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미는 자신이 먼저 돈을 요구했던 사실은 쏙 빼놓고 마치 제가 먼저 돈을 쥐어준 뒤 그걸 빌미로 자신을 괴롭히는 악독한 시어머니인 것처럼 완벽하게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성필이는 아내의 눈물과 교묘한 거짓말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 결과는 며칠 지나지 않아 제게 차가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겁고 차가웠어요. 성필아, 웬일이야? 엄마, 나미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되묻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나미가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울기만 해요. 엄마가 자꾸 돈 문제로 자기한테 눈치를 줘서 너무 힘들대요. 엄마가 왜 나미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중간에서 정말 미치겠다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나미 좀 그만 괴롭히세요. 네, 괴롭히다니.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차마 아들에게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아들의 마음은 제게서 완전히 떠나 며느리에게로 향해 있었고 제가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은 잔소리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터였습니다. 알았다. 저는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아 제 어미를 의심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된 것만 같은 깊은 고독감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 이후 제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어떤 기대도 서운함도 표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무관심만이 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갑옷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먼저 엄마 생일인데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왔을 테지만 올해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침부터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간단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늦게서야 성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 아, 엄마. 생일 축하해. 건조한 축하 인사에 이어 아들은 난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엄마. 정말 미안한데 나미가 오늘 친정 부모님이랑 선약이 있었대. 엄마 생일인 걸 깜빡했다나 봐. 그래서 오늘은 나 혼자 잠깐 들러야 할 것 같아. 깜빡했다. 며느리에게 제 생일은 그저 잊어버려도 그만인 수많은 날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라도 얼굴 보니 좋구나. 얼른 오렴. 잠시 후 성필이가 작은 케이크 상자 하나를 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차린 음식을 몇 젓가락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이야? 왜?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아들은 전화를 끊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미안해. 남이가 급하게 부르네. 나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들은 그렇게 제게 백화점 상품권 한 장을 툭 던져주듯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30분도 채 머무르지 않고 바람처럼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집, 식탁 위에는 아들이 먹다 남긴 밥과 반찬, 그리고 달랑 촛불 하나 꽂아보지 못한 작은 케이크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케이크를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혼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남편보다 친정 부모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했고 아들에게는 아내의 호출이 제 어미의 생일보다 더 급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완벽한 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욕적인 생일을 보내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아들 내외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필이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엄마, 남이가 엄마 반찬이 먹고 싶대. 한 번만 만들어주면 안 될까? 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이가 제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는 말은 믿기지 않았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이번 기회에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저는 다시 한번 정성껏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아들 내외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갔고 다행히 남이는 저를 집 안으로 들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맞는 남이의 표정은 조금도 반가워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들고 온 반찬통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가, 성필이가 너가 내 반찬이 먹고 싶다고 하길래 좀 만들어 왔다.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그러자 남이는 반찬통들을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런 거 안 먹어요. 뭐라고? 딱 봐도 조미료 덩어리일 게 뻔한데 이런 걸 어떻게 먹어요? 요즘은 유기농만 파는 프리미엄 반찬 가게도 많아요. 차라리 그런 데서 사다 주시지. 이런 건 그냥 입맛만 버려요. 남이는 그렇게 말하며 제가 가져온 반찬통들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어 냉장고 가장 구석진 곳에 아무렇게나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내가 너희들 먹이려고 밤새워 만든 음식인데. 제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남이는 귀찮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해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성필 씨가 그냥 해본 소리를 가지고 뭘 이렇게까지 하세요? 부담스럽게. 저희는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훨씬 깔끔하고 편해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였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누르며 그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제 정성과 사랑은 또 한 번 쓰레기 취급을 당했고 제 존재 자체가 며느리에게는 부담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사살 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이은 상처와 굴욕 속에서도 저는 아들 하나 때문에 이 관계를 완전히 놓아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성필이가 회사 일로 며칠간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 엄마, 나 없는 동안 남이 혼자 있으면 무서울 테니 하루만 가서 같이 있어주면 안 될까? 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라 생각하고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간단한 짐을 챙겨 아들 내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이는 여전히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 눈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각자 시간을 보내던 중 저는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남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남이는 제가 거실에 나온 것을 모르는지 한껏 들뜬 목소리로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응, 나 지금 시어머니 와 있어. 남편이 출장 가서 하루만 같이 있어 달라고 불렀나 봐. 완전 귀찮아 죽겠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말이. 우리 시어머니? 완전 구시대적인 꼰대, 그 자체야. 아는 건 없고 아들밖에 모르는 바보라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휘두르기 딱 좋다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이의 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있는 척은 또 얼마나 하는지 몰라. 얼마 전에 급한 일 있다고 거짓말하고 500만 원 뜯어냈잖아. 그걸로 이번에 여행 가서 이 가방 산 거야. 완전 개꿀이지. 남편한테는 엄마가 그냥 용돈 준 거라고 둘러댔더니 바로 믿더라니까. 진짜 우리 남편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하여튼 그 엄마의 그 아들이야. 쿵.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이 완벽한 사기극이었음을, 제가 철저하게 우롱당하고 기만당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통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차가운 무언가가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관통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챙겨온 짐 가방을 들고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한다. 더 이상의 인내도 이해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뒷담화를 하는 끔찍한 통화 내용을 엿들은 후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아들 하나만 보고 참아왔던 모든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냉정한 분노만이 남았어요. 저는 더 이상 이 굴욕적인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제 입으로 아들에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며느리의 눈물과 거짓말에 또다시 속아 넘어갈 것이 뻔했으니까요. 제게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 아들 성필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두 귀로 명백히 들어서 더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아내를 감쌀 수 없게 만들 결정적인 증거 말입니다. 며칠 후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잘 지냈죠? 남이랑 싸우진 않았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해맑았고 저는 그 순진함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전보다 훨씬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잘 지냈지. 성필이 너야말로 출장 다녀오느라 고생 많았다. 피곤할 텐데 주말에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남이랑 같이 나오렴. 제 안의 아들은 무척이나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남이도 좋아할 거예요. 엄마가 먼저 이렇게 마음 써주시니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씁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이것은 화해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기 위해 직접 설계한 마지막 무대였어요. 약속한 주말 저녁, 저는 아들 내외를 동네의 평범한 갈비탕 집으로 불렀습니다. 일부러 비싸고 화려한 곳이 아닌 누구나 편하게 찾는 소박한 식당을 골랐어요. 돈 때문에 벌어질 일을 염두에 둔 저의 계산이었습니다. 식당에 나타난 남이는 이런 곳에 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성필 씨, 꼭 이런 데서 먹어야 해? 옷에 냄새 배는 거 싫은데. 남이야, 엄마가 사주시는 거잖아. 맛있게 먹자. 아들이 눈치를 주자 남이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지만 식사를 하는 내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으며 때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아들 성필이는 저와 남이 사이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지만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제 마음을 녹일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제 계획에 없던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고 회사에서 온 급한 전화였습니다. 아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더니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나미 씨. 정말 미안해요. 회사에 큰 문제가 터져서 지금 당장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계산은 제가 나중에 할 테니 두 분은 천천히 드시고 들어가세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은 그렇게 사과하며 허둥지둥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는 저와 남이 단둘만이 남았으니까요. 저는 종업원을 불러 계산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종업원이 계산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이는 당연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저는 남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어요. 남이야. 제가 이름을 부르자 남이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귀찮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왜요, 어머니? 너랑 성필이 둘 다 이제 맞벌이에서 돈도 잘 벌잖니. 오늘은 너가 엄마 밥 한번 사주면 어떻겠니? 엄마도 평생 아들 밥만 사줬지. 며느리한테 밥 한번 얻어먹어보고 싶구나. 제 말이 끝나자 테이블 위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이는 제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그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싸늘한 경멸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해주었습니다. 오늘 밥값은 너가 한번 내보라고. 시어머니한테 밥 한 끼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그 순간 남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녀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보고 이 돈을 내라고요? 어머니야말로 돈 없으세요? 왜 맨날 저한테 돈 뜯어낼 생각만 하세요? 지난번 500만 원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런 식당 밥값까지 저한테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차분하게 남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돈을 뜯어냈다고 그런 막말을 하니. 그리고 시어미한테 밥 한 끼 사는 게 그렇게 아깝고 분한 일이더냐? 제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남이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실핏줄이 서는 것이 보였어요. 막말. 막말은 지금 어머니가 하고 계시죠. 자기 아들 귀한 줄만 알지 며느리 귀한 줄은 모르는 늙은이. 내가 왜 어머니 같은 사람한테 밥을 사야 하는데요? 싫어요. 10원 한 장 못 내. 그때였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남이가 테이블 너머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남이는 제 머리 위로 손을 뻗어 제 머리카락을 한 움큼 움켜쥐었습니다. 두피가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과 함께 제 고개가 무자비하게 흔들렸습니다. 악!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시선, 종업원들이 달려오는 소리, 그 모든 것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직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남이의 증오에 찬 얼굴과 내가 어떻게 시어미 머리채를 잡을 수 있어? 라고 절규하는 제 자신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수치심과 고통,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계획했던 제 자신에 대한 서글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나미는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쏘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진 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두피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들 앞에서 당한 끔찍한 모욕감과 수치심이었습니다. 나미는 제게 재수 없어. 라는 말을 내뱉고는 계산도 하지 않은 채 가방을 들고 획 돌아서서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이 제게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은 밥값을 제 카드로 계산하고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에 와 닿자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길가에 멍하니 서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성필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하는 신호음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왜요? 아직 식당이야? 성필아.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목이 꽉 메어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눌러왔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남이랑 싸웠어?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성필아, 나미가 내 머리채를 잡았어. 말을 내뱉는 것만으로도 다시금 그때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라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숨을 멈춘 것만 같았어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아들이 제 말을 믿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또다시 아내를 변호할 말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지하실 바닥처럼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그 갈비탕 집 앞이야? 그 자리에서 10cm도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 절대 다른 데 가지 마. 내가 지금 갈게. 아들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그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착하고 순하기만 하던 제 아들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요. 저는 알았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들이 말한 대로 식당 앞 가로등 아래에 미동도 없이 서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5분, 아니 20분도 채 지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서 택시 한 대가 거의 도로에 타이어 자국을 남길 기세로 급정거를 했습니다. 뒷문이 벌컥 열리더니 넥타이를 반쯤 풀어 헤친 성필이가 뛰어내렸습니다. 아들은 택시기사에게 지폐 몇 장을 던져주다시피 하고는 곧장 제게로 달려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헝클어진 제 머리카락, 눈물 자국이 남은 제 뺨, 그리고 제 눈에 서린 깊은 절망감을 하나하나 눈에 담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줄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을 뛰쳐나갔던 나미가 저만치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일러 바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아직 성필이가 도착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제 아들 성필이의 고개가 천천히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를 놓아주고는 천천히 길을 건너 나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무거운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통화에 정신이 팔려 있던 나미는 자신의 바로 앞에 그늘이 들이우자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성필이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필 씨, 어떻게 벌써 왔어? 나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성필이의 팔에 매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필이는 차갑게 그 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독히도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나미,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대답해. 방금 우리 엄마 몸에 손댔어. 안 됐어? 성필이의 싸늘한 질문에 나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당황도 잠시, 나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내 능숙하게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에 금세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는 성필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어요. 성필 씨, 성필 씨가 와서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가 나한테. 나미는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된 것처럼 서럽게 울먹이며 거짓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나보고 밥값을 내라고 하시는데 내가 지금 현금이 없다고 좋게 말씀드렸어.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돈도 없는 거지 같은 게 아들 인생 망친다고 그러면서 우리 아빠, 엄마 욕까지 하시는 거야.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부모님 욕하는 건 못 참겠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어머니 팔을 살짝 잡았을 뿐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넘어지셨어. 성필 씨, 나 정말 아니야. 어머니가 나 모함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어머니 몸에 손을 대겠어. 기가 막혔습니다. 나미는 단 하나의 사실도 없이 모든 것을 자신의 입맛대로 꾸며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자기 부모를 욕하고 돈을 뜯어내려다 자해 소동까지 벌인 파렴치한 시어머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다니.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저는 제 며느리를 통해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미는 성필이가 자신의 눈물과 거짓말에 또다시 속아 넘어가 저를 원망하고 자신을 감싸주리라 굳게 믿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성필이는 미동도 없이 차가운 눈으로 아내의 연기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미의 거짓말이 모두 끝났을 때 성필이는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말. 다 끝났어? 그 한마디에 나미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성필이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미의 눈앞에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통화 녹음 파일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나미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습니다. 성필이는 그런 나미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나갔다고 했지. 급한 용무를 마치고 엄마가 걱정돼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 그런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시더군. 혹시나 해서 다시 걸었는데 그때 엄마가 전화를 받으셨지. 그리고 엄마의 첫마디가 흐느낌이었어. 성필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깊은 고통과 미안함에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엄마가 우는 소리에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우리 엄마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너의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나는 차마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어. 이 모든 게 여기 전부 다 녹음되어 있어. 너가 우리 엄마한테 늙은이라고 막말하는 것부터
우리 엄마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시험이 머리채를 잡아 라고 절규하는 우리 엄마의 목소리까지 전부다. 성필이는 차갑게 말하며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조금 전 식당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상황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나미의 날카로운 고함, 저의 고통 어린 비명,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까지 명백하고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나미는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냐, 이건 더 이상 어떤 변명도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나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성필이는 녹음 파일을 끄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변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고 오직 가로등 불빛만이 하얗게 질린 나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필이는 길을 건너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나미의 앞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성필이는 이제 그 어떤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은 눈으로 자신의 아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김나미. 그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기회를 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엄마 앞에 무릎을 꿇어. 그리고 내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고 너의 잘못을 빌어. 진심으로 내 뼈저린 후회와 함께 용서를 구해. 성필이는 잠시 말을 끊고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만약 너가 그렇게 한다면 이 결혼을 계속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낼지. 내가 단 한 번은 고민이라는 걸 해볼 테니까. 그것은 신락 같은 동아줄이었습니다. 나미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제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더라도 최악의 파국만은 면할 수도 있는 마지막 기회. 저는 숨을 죽이고 나미의 입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미는 무릎을 꿇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그녀의 얼굴에는 어느새 다시 도끼와 오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쏘아보더니 이내 성필이를 향해 비웃음을 날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내가 왜 저 여자한테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싫어. 죽어도 못해. 시작은 저 여자가 먼저 했어. 밥값 가지고 사람을 거지 취급한 게 누군데.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나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자신의 발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성필이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제 잘 알겠다. 그게 너의 진심이라는 거. 성필이는 제 손을 잡고 몸을 돌렸습니다. 너가 선택한 거야. 오늘 이후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더 이상 나를 원망하지 마라. 성필이의 마지막 말이 허공에 흩어지고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나미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으로 제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성필이는 그런 나미에게 더 이상 단 한마디의 말도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굳게 잡고 저를 부축해 길가에 세워져 있던 택시로 이끌었습니다. 엄마, 먼저 집에 가 계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오늘 일은 다 잊고 그냥 푹 주무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 모든 것, 제가 다 깨끗하게 정리할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택시 문을 닫아주기 전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끝으로 택시는 출발했고 저는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아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 옆에 망부석처럼 서 있는 나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기이한 평온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 손을 떠났고 제 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제가 집에 도착한 후 벌어진 일들은 나중에 아들에게서 모두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탄 택시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성필이는 나미에게 아무 말 없이 턱짓으로 신혼집 방향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나미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고 해요. 성필 씨, 어디가? 나 아직 할 말 남았어. 당신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직 말 다 못했단 말이야. 하지만 성필이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앞서 걸어갔습니다. 나미는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따랐고 집으로 가는 내내 불안하게 종알거렸다고 합니다. 성필 씨, 왜 말을 안 해? 무섭게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 지금 나보다 당신 엄마 편 드는 거야? 그 모든 말들을 묵묵히 들으며 아들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신혼집. 제가 평생을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하지만 제게는 단 한 번도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했던 그 집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성필이는 익숙하게 도어록을 열었고 그 뒤를 따라 나미가 들어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나미는 다시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강성필, 너 지금 이게 무슨 태도야? 내가 우스워. 내가 사과 안 한다고 지금 시위하는 거야? 그때 성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거실 중앙에 우뚝 서서 집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본 뒤에 나미를 돌아보며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 뭐라고? 이 집에서 나가. 당장. 성필이의 말에 나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가라니? 여기가 어디라고 나보고 나가래? 여기 우리 집이야. 당신 미쳤어? 아니, 틀렸어. 여긴 우리 집이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집은 우리 엄마 집이었지. 성필이는 소파에 앉는 대신 차갑고 단단한 식탁 의자에 앉아 나미를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너의 방으로 가서 너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너의 돈으로 사서 가지고 온 물건만 정확히 챙겨. 내 속옷, 내가 입던 헌 옷 몇 가지. 딱 거기까지.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대로 두고 나가면 돼. 무슨 소리야? 여기 있는 가구, 가전제품 다 내가 혼수로 해온 거잖아. 나미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치자 성필이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혼수. 그 돈 전부 내 통장에서 나갔어. 내가 장모님하고 백화점 다니면서 고르고 결제는 내 카드로 했지. 법적으로 따져도 그 모든 물건의 구매자는 나야. 너는 그냥 골랐을 뿐이고. 그러니 이 집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너의 소유권은 없어. 성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미가 가장 아끼는 진열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나미가 자랑하던 수많은 명품 가방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성필이는 그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잭에서 500만 원을 뜯어내 산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엄마 피 같은 돈으로 산 가방이지? 이건 특히나 더러워서 못 보겠다. 당연히 두고 가야겠지. 성필이는 그 가방을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만지듯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어 바닥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나미는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아들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옷방으로 들어가 자신이 사주었던 모든 옷과 구두, 보석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사주었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내로서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물이야. 그런데 너는 오늘 그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어. 그러니 다 두고 가. 넌 이 집에서 너의 몸뚱이와
너의 그 썩어빠진 자존심만 가지고 나가면 돼. 그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남이가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자존심을 채워주었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성필이는 단 몇 분 만에 모두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남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성필이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한 얼굴이었죠. 성필이는 그런 남이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식탁 의자에 앉아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카드 회사 고객센터였습니다. 네, 본인 확인됐습니다. 강성필입니다. 제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 중 김남희 씨의 카드 사용을 지금 즉시 정지시켜 주십시오. 네, 분실이나 도난이 아닙니다. 제 요청입니다.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성필이는 잠시 후 자동차 리스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담당자님. 저 강성필입니다. 제 아내 김남희 명의로 리스에서 타고 다니는 벤츠 차량 있잖습니까? 그거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네, 위약금이 발생하는 거 압니다.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바로 서류 처리하러 가겠습니다. 남이가 누리던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남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성필이에게 달려가 매달렸다고 합니다. 성필 씨, 왜 이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응? 하지만 성필이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매달리는 나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미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고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나미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강서방. 이 밤중에 웬일인가? 성필이는 지극히 정중하지만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더 이상 제가 두 분의 사위 노릇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전화드렸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린가?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성필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따님이 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짓이며 씻을 수 없는 잘못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과 CCTV 영상까지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과 더 이상 부부의 연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 결혼 오늘부로 끝내겠습니다. 성필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댁의 따님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 댁으로 와서 귀한 따님을 직접 데려가 주셨으면 합니다. 주소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충격과 분노로 할 말을 잃은 것이겠지요. 잠시 후 남이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고 성필이는 그저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 아들은 그 순하고 착하기만 하던 제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세상 전부를 제 손으로 남김없이 뒤집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성필이가 처가에 최후 통첩을 한 후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이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거짓말. 당신 지금 쇼하는 거지? 나 겁주려고 이러는 거지? 라며 중얼거렸지만 성필이의 강철 같은 표정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집에 잘 들어가셨고요? 괜찮다, 아들. 나는 괜찮아. 그런데 너는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아니, 이제야 괜찮아지려고 해요. 방금 장인 장모님께는 다 말씀드렸어요. 와서 따님 데려가시라고요. 아들의 담담한 말에 저는 오히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가정을 아들이 자신의 손으로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조차 어려웠습니다. 성필아, 너무 성급하게 제가 무언가 말을 하려 하자 아들이 단호하게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이건 성급한 결정이 아니에요. 너무 늦어버린 결정이죠. 제가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 엄마는 아무 걱정 마시고 이제는 정말 편히 쉬세요. 모든 건 제가 감당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제 아들이 마주해야 할 폭풍에 대한 두려움으로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예상대로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폭풍은 신혼집의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렸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들은 그날의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끔찍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남이의 아버지, 사돈어른은 다짜고짜 성필이의 멱살을 잡으려 들었다고 합니다. 이놈, 강서방, 자네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이런 짓을 벌이는 겐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부인 남이의 어머니는 더했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시험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우리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겠냐고. 애초에 이런 근본도 없는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그들은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모든 원인을 저와 제 아들에게 돌렸습니다. 남이는 그 부모 뒤에 숨어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된 양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성필이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사돈어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두 사람을 소파에 거의 밀치듯 앉혔습니다. 그 위압적인 태도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다고 해요. 장인어른, 장모님.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을 보시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필이는 거실의 대형 TV에 휴대폰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식당의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는 영상을 그냥 보여주지 않고 중요한 장면마다 일시정지를 누르며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죠. 제가 회사 일로 먼저 나간 후 두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제 어머니는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따님은 뭘 하고 있죠? 네, 휴대폰을 보고 있군요. 이제 다음 장면입니다. 화면 속에서 제가 나미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고 나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는 장면에서 성필이는 또 한 번 영상을 멈췄습니다. 장모님, 지금 따님의 표정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표정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경멸하고 무시하는 표정으로 보이십니까? 나미의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필이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나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제 머리채를 잡는 장면이 느린 화면으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제 어머니는 꼼짝도 않고 앉아 계시는데 누가 먼저 상대에게 달려들었습니까?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이 영상이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미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입을 벌린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성필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TV의 음향 시스템을 최대로 켜고 그날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나미가 제게 퍼붓던 온갖 저주와 막말이, 늙은이라는 끔찍한 단어가, 그리고 제 고통스러운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장모님께서 금지옥엽으로 키우신 따님의 본 모습입니다. 제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이래도 저희 모자의 잘못입니까?
성필이의 외침에 남이의 부모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이제 분노가 아닌 창백한 수치심과 공포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 있던 남이가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나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아빠, 엄마, 내 말 믿어줘. 저 인간이 날 속인 거야. 남이는 근처에 있던 쿠션을 집어들어 TV에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악은 오히려 그녀의 마지막 발목을 잡는 꼴이 되었습니다. 성필이는 그런 남이를 한심하다는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군요. 두 분 따님 데리고 나가주시죠. 남이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까지 할 셈인가? 어떻게든 수습할 방법이 있지 않겠나? 수습이요? 장인어른. 사람이 사람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자식의 아내가 그 남편의 어머니를요. 이건 수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저 죗값을 치러야 하는 범죄일 뿐입니다. 성필이는 변호사의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앞으로는 저나 제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이쪽을 통해 이야기하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제 어머니의 몸에 손을 댄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고소, 범죄라는 단어가 나오자 남이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가문의 망신 딸 자식이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덮친 것입니다. 결국 남이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져가서 이야기해. 그는 그렇게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딸을 끌고 쫓겨나듯 그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길고 길었던 악연의 한막이 처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 모든 폭풍을 홀로 감당한 아들은 그날 밤늦게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마치 영혼까지 다 타버린 잿더미 같은 얼굴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으로 이끌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찻잔만 내려다볼 뿐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무겁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아들이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성필아, 이러지 마라. 어서 일어나.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른이 된 후 아들이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엄마가 그 긴 시간 동안 혼자서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을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엄마를 원망하고 엄마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들은 과거의 일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며 자책했습니다. 엄마가 처음 남이의 행동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제가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엄마 생신날 남이가 뻔한 거짓말을 했을 때 제가 그 애의 뺨이라도 때려서 정신 차리게 했어야 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반찬을 쓰레기 취급했을 때 제가 그 반찬통을 그의 얼굴에 던져버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사랑이라는 핑계로 제 아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외면했어요. 저는 아들이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등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찌 아들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기에 저 또한 참고 또 참았던 것을요. 아니다, 성필아. 이제 다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사랑에 눈이 멀면 누구나 어리석어지는 법이란다. 중요한 건 너가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했다는 것이고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다는 것이야.
그러니 이제 그만 자책하렴. 내 탓이 아니야.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상처와 슬픔을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제 아들이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성필이는 국내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상대방에게는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이 측 변호사는 어떻게든 재산 분할이라도 받아내려 애썼지만 성필이가 준비한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신혼집은 결혼 전 제 명의로 취득한 특유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었고 혼수는 전부 성필이의 카드로 결제되어 증여가 아닌 대여의 개념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유책 배우자인 남이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기에 어떤 권리도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남이 측은 마지막 발악으로 저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시어머니로 걸고 넘어지려 했지만 성필이의 변호사는 통화 녹음 파일과 CCTV 영상을 법정에 제출하며 오히려 저를 패륜적 행위의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남이 측은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합의안을 보내왔습니다. 성필이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남이에게 전과자의 낙인을 찍는 것보다 더는 그들과 엮이지 않고 완벽하게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 제게 더 좋은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렇게 법원 복도에서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지긋지긋했던 관계는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남이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손으로 제 아들의 인생에서 그리고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법적 공방이 끝나고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제 삶에는 거짓말처럼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더 이상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없었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이유 없는 불안감에 뒤척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를 옥죄던 감정의 감옥에서 완전히 풀려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성필이는 이혼의 아픔을 딛고 놀라울 정도로 듬직하고 성숙한 아들로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을에 저희 집으로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평일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따스한 봄날에는 함께 인근의 수목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한 길을 아들과 나란히 걸으며 저는 비로소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저 튤립 좀 봐요. 정말 예쁘다. 그러게 말이다. 꽃 보니 기분이 다 좋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꽃 앞에서 사진을 찍고 벤치에 앉아 싸온 김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것이 결코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바라보는 이 소박한 순간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을 때 성필이는 제 오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거실과 안방에 최신형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전기세 걱정에 손사래를 치자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아끼지 마세요. 엄마가 평생 저 때문에 아끼고 사신 거 제가 다 알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벌어서 엄마 편안하게 해드릴 거예요. 더운 여름에 땀 흘리지 마시고 시원하게 지내세요. 이건 아들로서 드리는 효도 선물이에요. 그날 저녁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내내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바람보다도 시원하고 따뜻한 아들의 마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묘소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바치고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동안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셨을까요? 어머니 혼자 그 고통을 다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불효자식입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손을 한번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정신 차렸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곁에서 든든한 아들이 되어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하늘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두 사람 지켜봐 주세요. 담담하게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도 하늘에서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미에 대한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미용실에서였습니다. 그 집 딸, 이혼하고 나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지낸대.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밤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나 봐. 그 후에는 먼 친척을 통해 더 구체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미의 어머니가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그 친척에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이 인생을 그 집구석이 다 망쳐놨다고 울분을 토하면서도 이제는 어디 가서 중매는커녕 선자리 하나 들어오지 않는다고 딸년이 제 손으로 복을 다 찼다고 한탄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소식은 성필이를 통해 들었습니다. 성필이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우연히 나미의 옛 친구와 아는 사이라며 이야기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나미가 이혼 후 어떻게든 예전에 화려했던 사교계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아무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머리채 잡은 여자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평판을 재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녀의 돈과 배경만을 보고 모여들었던 친구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일자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이 그토록 동경했던 화려한 세계에서도 완벽하게 고립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모든 소식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이치에 대한 서늘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길만을 골라 걸어온 것이지요.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불행에 제 감정을 소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그녀가 언젠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는 날이 오기를 아주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끔찍했던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성필이는 저를 데리고 한강이 내다보이는 멋진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미리 예약을 해두었는지 가장 전망이 좋은 창가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엄마, 기억나세요? 작년 오늘. 그럼 어떻게 있겠니?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철렁하고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숨도 못 쉬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픈 기억을 행복한 기억으로 덮어드리고 싶어서 여기로 모셨어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난 1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식사를 마칠 무렵 성필이는 당연하다는 듯 계산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산책 좀 하실까요?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밥값 한번 내라는 그 말이 사실은 나 너무 외롭고 힘드니 제발 좀 알아달라는 엄마의 비명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 한마디에 담긴 엄마의 깊은 슬픔을 헤아리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죄스러워요. 그 죄스러운 마음 평생에 걸쳐 엄마께 갚으며 살게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눈시울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니다, 아들.
다 갚았어. 너는 이미 충분히 다 갚았단다. 이렇게 엄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인걸. 아들의 단단한 팔짱을 끼고 밤에 강변을 걸으며 저는 더 이상 지난날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귓가를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곁에 있는 아들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저 멀리서 우리를 비추는 도시의 환한 불빛들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 더 평온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분 좋은 확신이 조용히 마음속에 차올랐습니다.